특히 단독주택 할 때는 의견 충돌이 많아요. 설계자와 이제 기거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기거하시는 분들의 경험은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계속 아파트와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편리한 점이라든지 자신의 위주로 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기거하시게 되면 나도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는 자기네 색깔 때로 또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점을 잘 찾는 게 가장 큰 목표죠. 패시브 건축을 끝까지 유지하신 분들은 만족을 하세요. 저희한테 건축 상담을 왔을 때 패시브로 오셨는데 저희가 반대로 검증을 해요. 정말로 패시브 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인지. 첫 번째는 설계비가 좀 들고요. 패시브 건축에 대한 엔지니어적인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설계비가 더 증가하고요. 디테일 도면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 게 있어요. 도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면이 그렇게 자세하고 늘어날수록 시공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지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고효율 주택,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건축 설계 기준이 요만큼이라면 패시브 주택을 하기 위해서 그 차이가 많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얻는 이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지불하는 비용이 좀 많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세요. 철근 콘크리트의 바깥에 조적벽돌로 한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래서 사실 유명한 거고요. 이때는 거의 뭐 패시브 주택이 뭐 20개도 안 될 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례로 많이 알려진 거고 설계를 저랑 같이 했지만 기본 메인은 이분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한국형 패시브는 어떤 건지가 거의 구체적으로 거의 나왔고요. 거의 뭐 보고서처럼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 시공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면 패시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 시스템적으로 수월하게 한 거고, 워낙 건축주도 엔지니어셔가지고 건축적 이해도가 높으셨고 대신 디자인 고집은 명확하셔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가신 분들은 공통점이 사실 있어요. 저한테 오시는 건축주의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 다 엔지니어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말했던 단어들 중에 정량, 정성을 얘기했는데요. 정량적으로 따뜻한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적으로 이게 탄소 에너지를 얼마를 소비해, 그 다음에 공기 질은 어떻게 돼, 나도는 나와 안 나와, 그런 측정치들이, 실험치들이 자기네들 만족하는 결과치가 나오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상쾌하네 이게 아니세요. 공기질이 어떠니 좋고, 습도가 어떻게 유지되니 좋고,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니 좋고, 내가 탄소 에너지를 어떻게 유지하니 좋고. 따뜻하다, 춥다, 상쾌하다의 표현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여기는 습도를 어떻게 유지하니까 상쾌하다. 어떻게 내가 얘를 공조기를 설치했더니 더 좋더라. 그 다음에 공조기 청소는 어떻게 하면 좋더라. 실제로 그래서 내가 전기세를 얼마를 내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설명이 되니까,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정성적인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 저는 사실 독일 베이스여서 그런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건축주들이 엔지니어적인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걸. 그래서 저희 건축주들은 사실은 그런 정량적인 수치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집. 판교. 원래는 갈변이 잘 됐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나무는 갈변하는 게 완성체거든요. 그거를 시공사가 알고 있어서 썩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완성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런 주택이고요. 여기 중정형을 갖고 있는 거. 요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조금 가미가 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요렇게 패시브가 조합이 된 거는 여기도 첫사례일 것 같아요. 여기도 첫사례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길이가 남북 방향으로 길어가지고 뒤켜한테도 햇빛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정을 통해서 저희가 채광을 확보했고요. 겨울에는 사실 빛이 잘 들어오는 게 좋고 여름에 빛이 덜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것들이 접목된 거고, 제가 알기로 여기가 조금 더 중남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고요. 왜냐면 겨울에 여기가 덜 추우니까 지역적으로. 서울을 올라오게 되면 살짝, 근데 그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구옥들, 조금 20년 이상 된 집들이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거는 단열재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호를 개선하는 겁니다. 근데 창호와 단열재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외부는 다 뜯어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축을 하는 거에 한 3분의 2까지도.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부도 하게 되거든요. 그쵸. 했는데 외부 돈 들였는데 내부는 옛날처럼 그대로 또 쓰실 수는 없으니까 어떨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가 되기 위한 건축학과의 커리큘럼에서는 잘 없습니다. 아쉽게도 디자인 위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디자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건축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의 프로세스에 더 가깝고요. 커리큘럼 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커리큘럼 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무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건 아니고 실무에 와서 하는 건데, 차이점은 독일에서 실무를 하면 사실은 가장 다 여기에 있는 디테일이 엄청 특이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독일 설계 기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 좀 못 미치는 그 차이를 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 해보니까. 설명할 것도 많고,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 말이 많고. 근데 저는 사실은 요 람다를 했던 이유도 독일에서 했던 디테일 그대로 하고, 조금 더한 거는 단열재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열교가 생기는 철물들이 있어요. 철들이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방법 두 가지 외에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없는 집, 이거는 패시브 건축의 기본이 아니에요. 그건 건축의 기본인 거지. 근데 건축주에 접근할 때는 하자 없는 집, 따뜻한 집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자 없고 따뜻한 집은 건축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하는 집이 패시브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패시브는 제가 이해하는 패시브는 사실은 탄소 에너지 양에만, 건축물이 탄소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자 없는 집, 방수 잘 되는 집, 따뜻한 집, 뭐 이런 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워낙 많아서 참고할 집이, 다름슈타트라는 곳에 패시브 건축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장소도 다름슈타트고, 근데 다름슈타트에 제가 5년을 거주했는데 몰랐습니다. 그만큼 사실 일반적인 간략한 일화를 보면, 옛날에는 요거 할 때 제가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패시브라는 개념을 세웠는데 자재들이 다 거기에 못 맞춰주는 거예요. 창호 성능 특히. 단열재는 두껍게 여러 개를 만들면 되는데 창호는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호를 어쩔 수 없이 2개를 써요. 뭐 그런 사례도 있죠. 그때도 독일에서도 건축 기술이 덜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덕비가 먼저 좀 가는 거고 제품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게 앞서서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들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기준이 먼저 조금 더 선도해서 나가고요. 제품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참아 잡고요. 패시브 건축이라면 결국에는
친환경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조금 덜 소비하는 주택을 거주한다는 만족감,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과연 그런 패시브는 그런 친환경적인 주택인가?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면 친환경적인 주택이다.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발 재료들, 그 다음에 운송 비용들, 특별한 자재가 들 경우, 만약에 단열재를 더 두껍게 한다 그러면 그 단열재를 생산하기 위한 또 에너지들, 그 에너지를 비교 다 했으면 정말로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건가? 건물 자체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친환경적일 수 있지만, 건물을 만들어지는 과정 중간에서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리고 사전 에너지들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과연 친환경적인가? 그냥 나무집 단열 조금씩 춥게 지내고 우리가 두꺼운 옷 입으면 되고, 이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분명히 소비되는 에너지들은 어디서 계산되어져야 되느냐?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패시브로 친환경 건축이다라고 중치시키는 거는 아주 조심스럽다. 그래서 엔지니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나는 탄소 에너지를 1.5kW 이상 안 쓰겠다, 제곱미터다. 그런 집을 원합니다. 정량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패시브 주택이 맞지만, 정성적으로 나는 환경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택이 친환경적인 집겠다 그러면 분명히 가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미니멀리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버려요. 그럼 이 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게 과연 미니멀리즘인지, 자기가 친환경적인 삶이냐, 자기는 다 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한테는 이 쓰레기들을 처분해야 되는 가중치를 자기가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남한테 떠민 거거든요.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패시브도. 나만 소비량을 줄인 거지 어디서는 그 소비량 계속 이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이즘 아니면 모든 생활 패턴 아니면 어떤 결과물들을 얻고자 할 때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생산되는 것들, 소비되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요번에 또 다른 인터뷰를 해도 진짜 미니멀리즘은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미니멀리즘일 수 있다. 소유의 개념, 내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가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미니멀한 생활을 하느냐. 지금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적정하게 버리고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이것도 미니멀리즘일 수 있지는 않느냐.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